네, 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잠깐 해보면요. 음, 예,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모스펫 디바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앰플리파이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모스펫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되냐, 예, 그런 관점에서 계속 들여다봤었고요. 결론을만 먼저 말씀드리면, 모스펫 디바이스는 사실은 얘가 여기에 전압을 가하는 옵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이트랑 소스 사이, 그 다음에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전압을 각각을 가할 수 있게 되고, 그 각각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VGS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VDS에 대해서도 또 디펜던스가 존재하고 어떤 데는 존재하지 않고, 예, 좀 그런 식으로 복잡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모스펫 디바이스를 가능하면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컨트롤하는 볼티지는 그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가해지는 Vsub GS가 되는 거고, 이때 여기에 흐르는 그 전류의 양을 결국에는 Vsub GS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볼티지 컨트롤 커런트 소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중요하게 만족을 해야 되는 건 Vsub DS가 커지든 작든 상관없이 여전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이 Vsub GS만이 결정하고 얘가 영향을 안 줘야 된다. 예, 근데 그런 조건을 저희가 이 IV 커브에 한번 찾아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Vsub GS가 바뀜에 따라서 커런트의 양이 바뀌는 거는 여기까지는 만족이 됐고요.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뭐 요 정도의 Vsub GS2 정도의 전압을 가했는데 그때 저희가 가하는 Vsub DS의 양이 너무 작다. 그래서 한 요 정도다. 그러면 Vsub DS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여기에 전류의 양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엔 저희가 아이디어란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라고 못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에 어떤 전압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바뀌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 저희가 원하는 영역, 세츄레이션 리전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그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예,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다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예, 저희가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트라이어드 리전이 되고, 거꾸로 여기서 아예 그 스레시홀드보다도 더 작은 V sub I, 다르게 얘기하면 게이트랑 소스 사이에 저희가 가하는 전압의 크기가 너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스레시홀드보다 더 작으면은 그럼 아예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전류 자체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예, 이때는 좀 의미가 없는 거고, 저희가 그나마 제일 관련 있는 부분이 요 영역이긴 하고, 근데 여기서 이 볼티지가 더 커져봤자 결국에는 얘가 트라이어드 리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쪽 영역에서 예, 작동을 하려고 하고, 이럴 경우엔 얘네의 범위가 무엇인지 예,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저희가 예를 들면 얘를 선형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리니어 앰플리파이어 선형 증폭기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와 같이 이렇게 막 급하게 막 그 기울기가 급하게 변하는 것 말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하는 예, 이런 영역을 잡아서 요 근처에서만 저희가 신호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 출력 전압도 신호에 비례해서 나오는 예,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 근처에서 우리가 그 선형적인 구간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때 얘가 입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 근처에서 예를 들면 이런 커브를 저희가 얻었으면은 이 커브에 대한 그 기울기를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테일러 전개를 하기도 해서 요 근처에서 작은 입력, 스몰 시그널에 대한 이 출력의 스몰 시그널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런 관계를 계산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했던 과정들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죠. 제가 거의 한 시간을 쓰면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식의 하나의 회로가 딱 주어졌을 때 이 회로만 딱 보고 얘의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예, 그냥 직관을 좀 잘 활용해가지고 예, 그걸로 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졌던 회로가 어떤 회로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티지 입력이 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얘를 제가 그 그러니까 하나의 큰 그러니까 토탈 전압을 나타내는 그런 볼티지 입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그냥 처음부터 그 토탈 입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문자 V 그다음에 대문자 첨자를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그 DC 바이어스랑 스몰 시그널의 합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가 DC 바이어스 둘 다 대문자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은 둘 다 소문자 뭐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에 가해주는 입력 전압을 제가 일부러 일단은 그 라지 시그널과 라지 시그널 아니면 DC 바이어스 아니면은 DC 바이어스라고 불리는 그런 신호랑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스몰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요런 애의 합으로 제가 그 입력 전압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결국에는 그 결국 모스펫 디바이스에 작용할 때는 뭐 여기 같은 경우 약간 제가 그 공간이 좀 애매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그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다시 그 저항을 연결하고 보통은 그 로드 저항 R sub L 그 다음에 여기에 V sub S를 연결한다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오늘 하는 그 어널리시스에선 얘를 좀 더 회로에 가깝게 이렇게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어떤 그 바이어스 파워 서플라이 V sub S를 여기에 가하고 이럴 경우에 저희가 관심 있는 그 출력 전압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V sub out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토탈 시그널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전압의 그 전압과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은 V sub output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전압이 V sub S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아예 안 흐른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V sub S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 전압들이 기본적으로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이 전압의 전체가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넘어가지고 얘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그때 그리고 저희는 관심 있는 영역이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했으면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일단 그 볼티지 드랍이 그러니까 여기 V sub S 대비 볼티지 드랍이 일어나는데 걔의 크기는 R sub R sub L 곱하기 I sub 뭐 DS 그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제가 I sub DS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만큼이 여기에 곱해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모스펫 디바이스가 세츄레이션 리전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 값 자체가 아예 2분의 K에 그 다음에 V sub in 빼기 스레시홀드 볼티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었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일단 이럴 경우에 저희가 라지 시그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몰 시그널이 완전 0이다. 그럴 경우에 어떤 식이 얻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요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제는 그 토탈 시그널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라지 시그널에 해당되는 대문자 V, 대문자 I 서브스크립트 아래 첨자로 이루어진 이런 애를 여기다 실제로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면은 V sub I 빼기
V sub t 얘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곱해주니까 R sub L K 그 분모에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V sub S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출력 전압 이게 저희는 그 여기에 바이어스 입력만 가했을 때 그때 나오는 이 출력 결과가 궁금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출력도 여전히 얘는 그 아웃풋 바이어스 더하기 스몰 시그널 뭐 이런 식의 합이 될 텐데 요 중에 요 V sub 아웃풋 정도에 해당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저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바이어스만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 식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 V sub i에다가 저희가 여기에 적어놓은 토탈 시그널을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V sub out 그 토탈 아웃풋은 V sub s 빼기 R sub lk 2분의 R sub lk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V sub i를 요걸로 대신 치환을 하기로 했으니까 대문자 V 대문자 I 더하기 소문자 I 소문자 V 소문자 I 여기다가 마이너스 V sub t의 제곱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그냥 위치만을 바꿔가지고 얘를 그냥 제가 마이너스 V sub 스레시홀 그다음에 더하기 스몰 V sub I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V sub S 이건 뭐 그냥 그 중학교 수준의 그 산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얘를 해주면은 그럼 일단 이거 전체의 제곱이니까 V sub I 빼기 V sub T 전체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 V sub I 빼기 V sub T 그 다음에 스몰 V sub I 마지막으로 스몰 V sub I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실제 여기 토탈 인풋 얘는 사실은 요 두 개의 합인데 기본적으로 얘는 저희가 스몰 시그널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스몰 시그널 V sub i는 이 V sub i 그러니까 대문자 V sub i에 비해서 훨씬 작겠죠. 예,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애 곱하기 큰 애 그리고 얘는 큰 애의 제곱이니까 얘는 작은 애의 제곱이라면 얘는 나머지에 비해서 되게 작을 거를 알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냥 그 근사적으로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전체 값을 쓰려고 하는데 그냥 이거를 쓰기 전에 저희가 자세히 보면은 얘가 요거에 곱이 돼 있는 그러니까 요거의 합과 그 다음에 물론 얘를 여기다 곱해야 되는 그 두 가지 텀이 남아 있는데 요 첫 번째 텀의 형태를 보면은 얘는 정확하게 저희가 여기다 썼던 애랑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는 요 앞에 있는 애는 그 대문자 V sub V sub output 요걸로 그냥 대신 써도 되고요. 대신 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R sub LK가 여기에 곱해지는 거니까 뭐 2는 생략돼서 마지막으로 얘가 나타내는 형태는 마이너스 R sub LK 그 다음에 V sub I 빼기 V sub T 곱하기 V sub I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토탈 아웃풋 그 라지 시그널과 그러니까 아웃풋의 라지 시그널과 스몰 시그널의 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또 생각해 보면은 얘는 V sub V sub O 얘는 라지 시그널 아웃풋이고 여기다가 스몰 시그널 V sub V sub 아웃풋. 예, 그래서 뭐 얘네들은 사실은 서로 생략될 때니까 요걸로 볼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 출력의 스몰 시그널 아웃풋은 얘는 사실 얘랑 같다.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저희가 그 이번 학기 수업에서 처음 얻은 게 아니라 사실 똑같은 결과를 앞에서 계속 다른 방식으로 뭐 미분하든지 아니면 뭐 테일러 시리즈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얻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다시 한 이유는 이제는 이거를 그 훨씬 더 빠르게 찾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빠르게 찾는 그런 방법을 한번 보자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보통은 터미널러지로 볼 때 저희가
예, 그러니까 요 앞에 곱해지는 요거를 보통 저희는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르는데, 컨덕턴스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저항의 역수를 보통 컨덕턴스라는, 예, 부르고, 예, 걔네들은 거기에 맞는 단위를 썼는데, 근데 요거를 잘 보시면은, 어, 그 저항 곱하기 어떤 값을 했더니, 그, 그, 어, 예, 전압이 났다. 그러면 이거 전체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단위가 결국에는 그 전류의 단위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볼티지에 곱해가지고 전류의 단위가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컨덕턴스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그냥 진짜 컨덕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저항이나 뭐 그런 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얘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의 어떤 커런트 관계를 이런 식으로 뭐 전개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진짜 컨덕턴스라고 부르지 않고, 저희는 보통 얘를 그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이름으로 보통 부릅니다. 여기서 여기 같이 이렇게 트랜스 컨덕턴스, 이런 식으로, 예, 보통 부릅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회로가 주어졌다. 물론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해석했던 회로는, 예, 굳이 정확하게 표현을 다시 해보자면, 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그러니까 얘를 그냥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여기 달려 있었고, 예,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뭐 아까 나왔듯이 K 2분의 K의 어, 토탈 토탈 입력 빼기 VT의 뭐 제곱, 예, 이런 형태를 가지는, 예, 이런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게 결국에는 V V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입력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에 그 디펜던스를 가지는 이런 소스가 주어졌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저한테 이런 식으로 토탈 회로가 딱 주어졌을 때 이거를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스몰 시그널 회로를 금방 딱 찾을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요. 자, 만약에 제가 요걸 보고, 그러니까 요런 요런 그 결과, 그러니까 요런 그 입력과 출력의 결과를 주고, 여러분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회로를 한번 그려봐라 하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일단 얘를 그냥 놔두고, 있어 봐이.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에 해당되는 회로는 결국엔 따져보면은 아웃풋이 V sub S에서 이만큼의 볼티지 드랍을 빼야 되는 건데, 근데 걔의 형태는 사실은 이미 이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물론 얘는 지금 그 토탈 아웃풋, 그다음에 토탈 인풋의 그런 회로라는 거 빼고는, 뭐, 예, 만약에 그래도 그러니까 얘에 해당되는 회로를 한번 따로 그려본다면 아마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어, 예, 그 여기에 V sub S가 있으니까, 아, 뭐 아웃풋을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V 아웃을 뽑아낸다. 예, 근데 얘가 이만큼의 어, 예, 볼티지 드랍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그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의 크기가, 예를 들면은 I sub ds가 뭐 2분의 K, 그다음에 여기에 입력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그 입력 볼티지가 대문자 V sub i고, 그다음에 그 값에 의해서 VT 제곱, 뭐 이런 형태의 그 그 전류 값이 이 공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커런트 소스가 주어졌다면, 예, 그러면은 저는 그 V sub i를 여기서 뽑아내고, 그리고 대신에 여기다가 R sub L, 예, 요게 곱해진 요 값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뭐 예를 들면은 여기와 유사하게 V sub S, 예, 요런 회로가 만약, 예, 요런 회로가 있다면
정확하게 요 값을 나타내는 회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라지 시그널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얘에 해당되는 회로를 찾으라고 하면 사실 원래 회로를 거의 그대로 그냥 복사하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스몰 시그널 입력인 얘만 제외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스몰 시그널은 어떨까요? 예, 스몰 시그널 요런 애를 제가 비슷한 개념으로 요런 비슷한 회로를 그릴 수 있을까 하면은 뭐 당연히 답은 된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실 요런 회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부터 저희가 얘를 뽑아냈으니까 그럼 얘랑 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차이는 얘는 v sub s가 있는데 얘는 그런 컨스탄트 항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거가 요런 애가 아니라 여기에 쇼트가 되는 요런 형태가 되면은 일단은 쉽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물론 얘는 뭐 2차항이고 얘는 뭐 1차항이고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리고 얘를 그냥 G sub M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버리면, 그러면은 얘에 해당되는 회로는 뭐 그리고 굳이 뭐 제가 이걸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여기가 그라운드인데 요 그라운드보다도 더 마이너스형이 마이너스 타입이니까 마이너스 전압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R sub L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전히 커런트 소스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 커런트 소스에 그리고 얘가 그라운드로 가는데 이때 커런트 소스에 그 커런트의 양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K, 그 다음에 V sub I, 마이너스 V sub T, 그 다음에 small V sub I.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그 입력으로 작용하는 V sub I에 해당되는 애가 여기에 주어져야,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 그래야지, V sub I가 주어져야, 그래야지 요 값이 얘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빼고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회로랑 여기 있는 회로를 보시면은 얘가 그 0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쇼트가 된 거 빼고는 사실은 얘와 얘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실제 이 커런트의 관계는 얘는 원래식을 그대로 가져왔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미분된 부분, 그것만 좀 가져간 차이는 있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게 금방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식을 보고 금방 얘를 잘 못 찾겠다. 그럼 거꾸로 요식에서 요 결과 나온지 금방 해석해 보면 되죠.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얘와 얘는 같은 상황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물론 이 식하고 이 회로랑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회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연결성, 뭐 예를 들면 R이 그 커런트 소스에 뭐 이쪽 터미널에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는 물론 여기에 얘에 비해서는 뭐 그 볼테이지 소스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그 연결성이 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있던 이 전체 신호에 대한 회로랑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보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회로를 꼭 이렇게 뭐 계산을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 회로만 딱 보고 얘는 스몰 시그널은 이렇게 나타나겠다를 직관적으로 금방 한 번에 아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그게 왜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그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임의의 회로가 딱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얘가 전체를 나타내는 이런 회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회로에 대해서 저희가 결국에 해석을 한다는 건 뭐, 저희가 어드밴스된 뭐 어떤 뭐 노드 어널리시스라든지 뭐 이런저런 새로운 뭐 아니면 슈퍼포지션 메서드나 뭐 그런 걸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어널리시스들은 KVL이나 KCL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KVL을 썼다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루퍼에 있을 때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뭐 더해진 그런 전압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를 할 때 어떤 전압의 합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어떤 특정한 이퀘이션을 이렇게 얻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이런 식을 제가 1번식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작성한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 토탈 시그널에 대한 뭐 식을 적었다. 예, 근데 토탈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얘네들을 따지면은 결국 얘는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부르는 제가 여기서는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불렀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DC 바이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각각의 그 여기 컴포넌트들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DC 바이어스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B sub A에 해당되는 어, 대문자 B sub A 그다음에 소문자 B sub A 컴포넌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에 해당하는 애도 이렇게 그 대문자로 된 아웃풋 한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DC에 해당되는 DC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아웃풋 한과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아웃풋 한 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다 이런 식으로 다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냥 저희가 생각해보면, 아까도 저희가 얘가 바이어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을 적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이어스에 대한 항을 저희가 그냥 적어보면은, 아니면 여기는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대한 거를 적어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스몰 시그널 항들을 다 제외한 한 애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그런 그 등식을 얻게 될 거고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스몰 시그널 애들만 쭉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된다는, 근데 여기에 식의 형태를 잘 보시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뭐, 그, 뭐 VA랑 뭐 Vout이랑 뭐 VB가 이런 식으로 더해졌다. 결국엔 이렇게 더하는 이런 구조는 결국엔 저희가, 회로의 형태가 주어지면 그 형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누구랑 어떻게 연결됐냐에 따라서 제가 여기를 한 바퀴 돌면서 더해진 형태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몰 시그널에 대한 새로운 식을 얻을 때마저도 원래 이런 그 회로의 구조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있었으면 거의 그거랑 유사한 이런 새로운 회로를 얻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라지 시그널은 더 심하죠. 왜냐하면 원래 그냥 있던 거에다가 그냥 스몰 시그널만 없애면은 라지 시그널이 되니까 요런 식에 대한 그 요런 식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라지 시그널에 대응하는 회로를 그려보면은 원래 회로랑 거의 유사한 그런 회로를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요거는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식이고 요거는 라지 시그널에 해당되는 식인데 결국 예, 뭐 계속 얘기하지만 요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요 새로운 회로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형태를 여기서 따오기 때문에 그럼 요걸 딱 보고 여기서 어떤 애를 어떻게 바꿔야지 얘를 얻는다. 예, 그런 어떤 룰만 얻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한번 본 그 첫 번째 룰은 아마도 예, 뭐 제가 그거를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도 하겠지만 그 여기서 본 저희가 첫 번째 룰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 어, 저항은 그대로 여기 저항으로 나타났죠. 여기에 그대로 저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이런 DC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 예, 이런 애는 사실은 그냥 쇼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긴 없었지만 만약에 여기에 어떤 뭐 또 다른 뭐 커런 소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면 얘는 실제 이런 식으로 오픈 서킷으로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뭐 근데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예전에 뭔가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죠? 뭐였냐면은 저희가 그 슈퍼포지션 메서드 할 때 하나의 소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세팅한다. 근데 그걸 세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볼티지 소스는 쇼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커런 소스는 오픈을 시키는 뭐 그런 룰을 배웠었잖아요. 그런 룰이 사실 여기서 스몰 시그널 만들 때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룰을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아, 예,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예, 뭐 이 과정을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DC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어딘지 예, 그것부터 먼저 예, 라지 시그널에 대해서 먼저 정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큰 회로가 있으니까 원래 오리지널 회로가 있으면 여기서 이런 식의 스몰 시그널 회로를 또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몰 시그널 회로는 보통은 선형화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원래 엘리멘트들을 스몰 시그널 모델로 다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몰 시그널 회로로 이루어진 애들은 결국에는 선형화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뭐 슈퍼포지션 메서드라든지 뭐 태블나 이퀴벌런트 회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만 하더라도 뭐 요런 컴포넌트, 요런 컴포넌트, 요런 컴포넌트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각각을 저희가 스몰 시그널 회로로 바꿀 때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해야 되냐?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라지 시그널 모델 아니면은 그 풀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그 어떤 커런 소스가 있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엔 얘는 그 VSUB GS에 대해서 디펜던스를 가지는데 얘에 해당되는 스몰 시그널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러면은 이때 그러니까 요 VSUB GS의 작은 부분만 만약에 바뀔 때 그때 얘 그 작은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 그걸 알고 싶으니까 결국엔 요 관계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부분을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미분 값에다가 스몰 시그널을 곱하면은 그때 그 width of GS에 해당되는 스몰 시그널을 곱하면은 그때 여기에 해당되는 커런트에 해당되는 스몰 시그널을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해주면은 뭐 원래 이런 예, 제곱의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미분을 해주면 다음 같은 형태를 금방 얻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저희가 여기다 적어놓은 이 결과를 그대로 얻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보통은 그 모스펫 디바이스를 이런 그 커런트 소스 모델을 저희가 그 스몰 시그널로 바꿀 때는 일반적으로 얘가 주어진 풀 시그널에 대한 이런 어떤 식이 있으면 요 식을 저희가 1차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개수로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 V sub GS 앞에다 이런 식으로 곱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리플레이스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C 볼티지는 어떻게 돼야 되냐. 아까 저희가 얘가 결국에는 완전히 그냥 쇼트로 돼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게 어, 그러니까 DC 볼티지, 전압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전혀 상관없이 얘는 항상 묵묵하게 항상 똑같은 전압을 내보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아무리 작은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고 어쩌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요 Vsub,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전압을 저희가 뭐 이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미분한다. 예, 그러면은 결국엔 얘의 값은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V sub S는 0의 형태가 나오니까 얘에 해당되는 스몰 시그널은 그냥 0V짜리고 0V짜리는 결국에는 저희가 쇼트 서킷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예전에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커런 소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생각을 해보면은 커런 소스는 그 볼티지 소스의 완전히 반대의 형태인 그 그 커런 소스의 양쪽 터미널 사이에 어떤 전압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 볼티지 드랍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거에 무관하게 항상 얘는 일정한 그 전류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요 전압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 얘가 얼만큼 바뀔지를 얻기 위해서 뭐 이런 그 미분을 해본다면 당연히 얘도 0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슈퍼포지션 메서드에서 봤듯이 커런트 소스가 0A를 내보내는 커런트 소스는 결국에는 걔는 오픈 서킷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잘 배웠었습니다. 예, 그래서 얘도 물론 저희 예제에서는 여기에 그 DC 커런트 소스는 없었지만 만약 있었다면 얘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랑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였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DC 그냥 커런트 소스 그 외부의 어떤 그 입력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 아니라 그냥 한번 고정해 놓고 계속 뭐 사람이 바꿀 때까지 바뀌지 않는 그런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항은 그러면
스몰 시그널 모델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것도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얘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거는 여기에 걸리는 볼티지 드랍과 여기에 통과하는 어떤 커런트일 텐데 얘네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결국에는 얘네들은 그냥 그 오음의 법칙을 따라야 되고 그 얘기는 만약에 여기에 조그만 작은 어떤 그 전류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거는 그 예, 그러니까 그때 이 볼티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결국엔 얘를 미분을 해봐야 될 텐데, 뭐 이건 미분하면 그냥 여기 알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 스몰 시그널에 대해서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나타난 이런 저항을 그대로 여기에 리플레이스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처음 보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희가 이런 어떤 회로 그 어떤 회로가 딱 주어지면은 그 회로에서 일단 라지 시그널은 회로를 거의 그대로 카피하듯이 예,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식의 그 라지 시그널과 그러니까 입력에서 라지 시그널과 스몰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 스몰 시그널 부분만 지우고 나머지 그대로 킵해서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고 그대로 작성하면 그럼 그게 그냥 라지 시그널에 대한 어널리시스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라지 시그널 회로를 그린 게 되고 이때 어떤 관계를 나타내지만 여기다 쭉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스몰 시그널 회로를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얘에 대해서는 얘를 미분을 해가지고 그 값을 여기에다 적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그대로 가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력 전원 같은 입력 볼티지 소스의 경우에는 얘는 없을 테니까 얘만 제외한 나머지 얘만 나타난 이런 형태를 간직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타난 DC 볼티지 소스는 얘는 그냥 쇼트를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체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 게 여기 있는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저희가 그러면 이거 회로를 해석할 때 누구 먼저 하냐 하면은 이 경우는 항상 라지 시그널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여기 그 커런트에 대해서 할 때 봤듯이 결국에 얘에 대한 미분을 하면은 그때 값을 계산할 때 V sub i 얘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예, 빗썸 i가 얼마인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결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요거를 몰라도 뭐 이 당장 요 경우에는 풀 수 있었지만 만약에 이 회로 좀 복잡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중간에 값을 계산하려면 이 회로를 자체를 그러니까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뭐 특정한 부분에 전압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나머지 이걸 미분할 때 필요한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 때 항상 우리는 라지 시그널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얻은 바이어스 포인트들의, 그러니까 바이어스 값들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해야, 그래야지 훨씬 더 편하게, 예, 그 해석이 진행됩니다. 예, 뭐, 그래서 아까 또 강조했듯이, 예를 들면 비서브 i를 알려면, 어쩌면은 얘를 미리 분석을 했어야지만 아마 바이어스를 알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면요. 저희가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할 때 왜 그냥 이렇게 주어진 임의의 회로가 있을 때 얘를 그냥 되게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도 되냐? 예,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이 회로의 해석 자체가 이런 어떤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시작했고 이런 이퀘이션에서 그냥 얘는 사실은 라지 시그널, 스몰 시그널, 라지 시그널 더하기 스몰 시그널의 형태로 쫙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시그널에 대한 이 식만 먼저 찾은 다음에 얘를 여기서 빼주면 그럼 스몰 시그널이 원래 식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 어떤 회로가 있으면 얘에 해당되는 스몰 시그널은 거의 회로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해서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예, 오늘 강의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중간고사 두 번째까지 예,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뭐 지금 시간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수업에 그러니까 이번 학기 수업에 한 전반부가 대충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후반부에서 뭘 다룰 것이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에너지 스토리지 엘리먼트라고 돼 있고 뭐 커패시터, 인덕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트랜지언트 회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해석하는 회로들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아니면은 제가 입력을 바꿨을 때 출력이 항상 입력의 변화가
곧장 출력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회로만을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석했던 그 모든 엘리먼트들이 대부분 다 뭐, 저항, 아니면 뭐 그나마 다이오드, 예, 아니면 그냥 좀 단순한 모델의 그런 FET, 뭐 그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리고 많은 경우엔 그냥 입력 자체가 거의 DC처럼 고정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그리고 입력의 변화도 되게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천천히 바뀌는 건 금방금방 적용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예, 말이 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얼핏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 수업을 컴퓨터에서 왜 그 아날로그 회로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지 약간 좀 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실제로 저희가 디지털 회로라고 해서 작동하는 많은 애들은 사실은 아날로그 회로에 되게 많은 그런 성질들의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예, 그거의 첫 번째가 오늘 얘기할 어떤 타이밍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예, 타이밍 문제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저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뭐 다음과 같이 그냥 낫 게이트를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어떤 신호가 있다. 여기에 어떤 신호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신호가 들어왔다. 예, 근데 이 신호가 이런 낫 게이트에 뭐 세 개의 그러니까 여기서의 입력을 그러니까 여기서의 신호를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의 신호를 제가 B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번의 낫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는 신호를 C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뭐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그냥 이 신호가 B에서 반전되고 그다음에 C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 그 정도가 생각될 텐데 진짜로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예, A에 대한 신호를 예, 제가 여기다 그려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런 신호가 쭉 들어오면은 예, 그러면은 얘가 그 B에서 예, 이런 식으로 같은 타이밍의 시간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럴 경우에 그 B의 경우에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당연히 이게 낫 게이트니까 얘가 그 0일 때는 얘의 출력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얘가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0이 이런 식으로 뒤바뀐 예,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얘가 다시 또 그 뒤바뀐 예, 이런 형태가 나오기를 아마 기대할 겁니다. 자,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런 애를 돌려보면은 얘는 저기 그 화면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호가 뭐 이렇게 왔다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다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약간씩 뭐 늘어지는 형태 예,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러면은 뭐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스레시홀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되게 단순하게 여기가 스레시홀드다. 예, 그러면은 실제 여기에 나타나는 신호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신호가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얘는 0으로 생각되지 않고 1로 보입니다. 예, 그 얘기는 만약에 이게 그대로 그 모든 출력이 그대로만 제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딜레이가 생긴 다음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신호가 쭉 왜곡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뭐 그러면 저게 왜 큰 문제냐? 그냥 딜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신호를 이렇게 쭉 떼가지고 만약에 요런 그러니까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회로겠지만 예, 굳이 이럴 거면은 요 사이에 이런 걸 할 얘기가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에 사실은 되게 복잡한 회로가 있었는데 걔네들을 간략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의미를 가지는 회로였다라고 그냥 심플리파이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요 입력이 들어와서 얘랑 C는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입력을 이렇게 같이 따오내는 항상 여기가 1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죄송합니다. 예, 항상 1이 아니라 요게 항상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면 그때는 여기가 동시에 1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10, 10이면 얘도 항상 10, 10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처럼 만약에 A에 대한 신호는 빨리 갔는데 C에 대한 신호는 늦게 갔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저희가 기대하는 이런 깨끗한 형태가 아니라 뭐 중간에 뭐 이게 길이가 줄어들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니면은 얘가 어, 뭐 엔드가 아니라 뭐 OI 형태 뭐 그렇다면 얘가 갑자기 중간에 뭐가 튀어나왔다가 사라졌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한 왜곡된 형태의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뭐 디지털 회로 할 때, 디지털 회로 설계 같은 거 할 때 뭐 좀 제대로 배웠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많이 사용하는 게 뭐 finite state machine 뭐 그런 것들도 뭐 저희가 설계를 하죠. 그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외부에서 여러 비트의 입력이 쭉 들어왔는데 이 입력에 현재 들어온 값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어떤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하는 건 이미 그 머신이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스테이트의 값이 예를 들면 여기에 저장돼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기에 저장돼 있는 값하고 새로 들어온 값하고 여기에 어떤 새로운 뭐 로직, 뭐 예를 들면 뭐 AND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뭐 OR을 할 수도 있고 뭐 복잡한 어떤 그 보통은 조합 논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컨비네이셔널 로직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출력이 나오면은 그 중에 일부의 출력을 다시 여기로 보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뭐 이런 형태의 그런 그러니까 약간 피드백 같은 구조의 이런 형태를 아마 배웠을 텐데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각각의 회로들이 다 딜레이가 되게 심하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는 신호는 되게 빨리 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신호는 뭐 1나노 세컨드마다 뭐 신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게 빠른 데이터가 쭉 오고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한번 여기서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5나노 세컨드 정도 걸린다. 그럼 더 이상 이쪽에서 빠르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얘 걸리는 시간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그때마다 요거 한번 돌아올 때 시간 정도 지나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클럭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보낼 수 있고 그러면은 원래 나오는 신호는 되게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 회로의 딜레이 때문에 얘가 빠르게 데이터를 막 전송하지 못하고 5나노 세컨드에 한 번씩만 그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프로세싱이 훨씬 더 느려지니까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회로에서 왜 이런 딜레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딜레이를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좀 제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약간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가 보통은 이런 낫 게이트를 구현할 때 예를 들면 이런 회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낫 게이트 하나 하려면 회로 한 번 더 넣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구조에 보시면은 요거를 지금까지는 FET를 나타내는 구조인데 FET 구조가 그 자체가 사실은 커패시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커패시터가 사실은 여기에 이런 식의 딜레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가 그 기본적인 원인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항상 계속 몇 번씩 강조했던 게 MOS에서 MOS가 무슨 뜻이냐?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이 의미죠. 근데 이거랑 뭐 커패시터랑 무슨 말이냐? 자, 커패시터의 일반적인 구조가 뭐냐면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되게 큰 판을 서로 마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런 큰 판이 있을 때 얘가 어떤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단은 뭐 이런 식의 전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뭐 이런 전극판이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보통은 저희가 전류를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저항이다. 그럼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 뭐 여기에 뭐 그냥 되게 간단하게는 플러스 전하가 막 흐른다고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진짜로는 플러스 전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전자가 흐르는 거죠.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흐름이 계속 유지돼야 얘는 저희가 그 전류가 흐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커패시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면은
뭐 플러스 전하가 아까처럼 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오면은 여기에는 두 개의 그냥 전극이, 그러니까 메탈 플레이트가, 그러니까 그 금속으로 된 이런 두 개의 판이 서로 마주보고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여기를 통과해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뭐 진짜로는 여기 플러스 전하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원래는 처음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개수가 그 서로 밸런스를 이루는 상태에서 여기서 전자가 계속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자, 만약 이런 식으로 이쪽 판만 계속 전자가 나갔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계속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플러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자가 계속 요쪽 방향으로 나가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판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여기서 계속 전하가 튀어나오기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전하량이 보존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저희가 이 수업에서는 그런 경우는 사실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도대체 밖에서 여기 막 계속 전자가 나가는데 여기에 나가는 전자는 누가 공급하냐?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그 여전히 이런 식의 그 와이어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전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여기서 전자가 막 들어오고 여기서 전자가 나가니까 보통 저희가 이런 저항을 얘기할 때처럼 마치 전자가 계속 흐르는 그런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실제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자가 계속 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자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요쪽 판, 밑에 판에.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밑에 판에 전자가 가득 차 있고 위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쌓여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요 판 위에 있는 요 위에 판에 쌓인 그 플러스 전하의 양과 그 다음에 요 밑에 판에 쌓인 전자의 양이 정확하게 1대1로 개수가 일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보통 커패시터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거랑 도대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FET랑 무슨 말이냐? FET가 정확하게 커패시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MOS, 여기가 메탈, 그 다음에 옥사이드는 얘는 뭐 물론 제가 여기는 그림은 그 아무것도 안 채운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를 그냥 공기를 채워 넣을 수도 있고, 공기도 일종의 부도체고, 아니면 옥사이드 같은 이런 절연체를 여기다 채워 넣기도 하고, 뭐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판을 정기적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근데 얘가 밑에 있는 세마이 컨덕터는 얘는 뭐 N채널이 생기고 뭐 그러면 얘는 일종의 도체처럼 작용을 하죠. 그리고 요 위에는 아예 그냥 도체가 있고, 두 개의 도체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스펫 구조는 그 자체가 그냥 무조건 이 그러니까 커패시턴스의 값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얘를 저희는 보통은 파라시틱 커패시턴스,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정전 용량, 보통은 커패시턴스를 우리말로는 정전 용량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원하지도 않은 양의 이런 커패시턴스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뭐냐면, 뭐 몇 시간 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모스펫 구조 얘기하고 할 때 우리가 그 반도체 공정이 계속 어드밴스 되고 하면서 뭐 선폭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커패시턴스의 크기, 그 양은 저희가 이 마주보는 이 두 개의 평면의 면적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선폭을 계속 줄인다. 그러면 선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선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면적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커패시턴스가 점점 줄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뭐 빠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그리고 커패시턴스가 커지면은 열에 의한 그런 손실도 되게 커지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그 커패시턴스를 줄이고 그게 결국에는 선폭을 줄이는 거랑 사실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선폭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여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저희가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커패시턴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커패시턴스는 뭐 이런 관계를 가진다. 면적에 비례하고 뭐 얘네가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는 뭐 이런 관계를 가진다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판을 서로 마주 보게 하면은 제가 여기에 그 보여준 이런 단면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그러니까 되게 많은 양의 그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그 마주 보는 판에 쌓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럴 경우에 그 전기장의 색이라든지 예, 그런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그냥 전화가 하나만 있었다. 예, 그러면은 뭐 다 잘 알고 있는 게 저희가 여기에다가 어떤 테스트 차지를 여기다 놨을 경우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뭐 계산을 해보면 얘가 점점 멀어짐에 따라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큼의 힘으로 예, 점점 그러니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의 전화가 포인트로 딱 존재할 경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저기 그 그림처럼 아니면 뭐 여기 제가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뭐 플러스 전화들이 잔뜩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전화가 잔뜩 있는 경우에는 그 얘기는 다르게 하면 여기에 막 이렇게 플러스 전화들이 잔뜩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 차지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럼 얘는 밑으로 그대로 향할 거고 얘는 이렇게 향하고 얘는 이렇게 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힘이 뭐 밑으로도 가봤지만 이쪽 방향으로도 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얘네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힘을 가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쪽 그러니까 그 좌우 방향으로의 힘은 사실 서로가 다 캔슬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얘가 받는 힘은 그냥 요 방향으로만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뭐 여기 요 위치에 거의 상관없이 어디에 놓든지 받는 힘의 크기가 똑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거리가 가깝냐 뭐냐가 얘가 받는 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물론 여기서의 가정은 이게 엄청나게 크고 그에 비해서 여기서 떨어진 거리는 거의 이 디멘션에 비해서는 되게 작다라는 가정은 있긴 한데 예, 그럴 경우에는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는 사실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으로 해도 충분히 그렇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안에서는 사실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의 세기가 가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얘가 뭐 이런 엣지 쪽으로 가면은 예, 이런 경우에는 필드가 뭐 이렇게 꺾이고 해서 이런 걸 보통 뭐 프린징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의 양은 되게 그 이런 프린징 이펙트가 역할을 하는 부분은 되게 작기 때문에 보통 무시하고 예, 보통 이 부분만 예, 따집니다. 예,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전기장, 그러니까 이렇게 판을 되게 서로 마주보기 되게 가깝게 해놓으면 뭐 제가 여기 그림에는 되게 크게 했지만 뭐 저기 사이의 간격은 뭐 한 마이크로미터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마이크로미터인데 근데 얘의 사이즈는 뭐 한 1mm 예, 물론 1mm보다 더 작은 애들도 많긴 한데 예, 근데 여전히 요거에 비해서는 요 간격이 엄청나게 작은 예, 그런 구조라고 예,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 전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 이 판에 면적이 똑같다. 예, 근데 여기에 들어간 전체 전하량을 제가 대문자 Q라고 쓴다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그 쌓여 있는 그 전하의 양이 뭐 2배가 되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힘도 2배가 될 거를 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도 그 일렉트릭 필드와 그 전체 전하량은 서로 그 정비례하는 관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만약에 이 판의 넓이를 제가 A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판의 넓이가 그 커지면 만약에 Q의 값은 일정한데 판의 면적이 커지면 그만큼 그 밀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전기장의 힘의 세기가 아마도 밀도에 비례할 거라는 걸 또 예, 충분히 예, 상상이 가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밀도를 따지니까 그 전하량의 밀도를 따진다면 이거를 그 면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하를 면적으로 나눈 값이 아마 밀도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전기장은 일반적으로 그 전기장의 세기는 면적이 반비례하고 전체 전하량에 비례하는 예,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비해서 제가 아까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 요 작은 영역 내에서는 사실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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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의 거리에는 전기장은 뭐 반비례하거나 비례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예, 그런 상황에서 예, 그래서 여기에 항상 똑같은 양의 전기장, 그러니까 요 안에 항상 똑같은 양의 전기장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근데 제가 여기다가 그 어떤 테스트 차지, 예,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뭐 스몰 q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서 대문자 q는 여기에 이 판에 쌓여 있는 전체 전하량을 나타내고 스몰 q는 여기에 제가 이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기장에 의한 힘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테스트용으로 예, 넣어놓은 이런 차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이 뭐 일렉트릭 필드가 이만큼 있을 때 저희는 알고 있는 게 이때 여기에 이 Q라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에서는 뭐 위치에 상관없이 그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그러니까 세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 똑같은 힘 F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 전화를 요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요 밑에까지 가는데 총 얼마만큼의 힘이 들어가냐, 얼마만큼의 일이 들어가냐를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예, 일은 보통 힘 곱하기 거리가 되니까 여기서의 거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니까 결국엔 D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간격 D가 돼서 그래서 힘 곱하기 Q 곱하기 D 곱하기 E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또, 앞에, 그러니까 처음 몇 시간에 뭐 좀 리뷰를 했던 게 그러면 여기에 전압 차이는 얼마냐? 요 판과 요 판 사이의 전압 차이는 뭐 어떻게 계산하냐 했을 때 전압은 그 그러니까 한 일의 양을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그 테스트로 넣어줬던 이 전하량으로 나눠가지고 단위 전하당 하는 힘의 양을 저희가 어, 그 볼티지라고 정의했죠. 예, 그러면 여기다 다시 얘를 넣으면은 Q와 Q는 사라질 테니까 예, 그러면 D 곱하기 2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 2가 결국엔 뭐랑 비례한지를 봤더니 그 얘는 A분의 Q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면 이 볼티지는 결국 거리에 비례하고 예, 거리 비례하고 그다음에 그 전하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그 예, 이 면적의 반비라는 예, 이럴 것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고요.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보통 쓸 때는 Q는 뭐, Q와 그 다음에 여기에 볼티지 사이의 그 관계를 나타낼 때 얘네의 비례상수로 쓰는 게 이거를 보통 저희가 커패시턴스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럼 이 정의에 따르면 제가 쟤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계를 다시 그러니까 써보면 예, 그리고 여기다 제가 그냥 일단은 뭔가 비례상수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그냥 알파라는 비례상수를 넣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쟤는 그 Q는 알파분의 1 그다음에 DA 곱하기 V 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만 따지면은 결국 커패시턴스는 이 값하고 예,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예, 커패시턴스는 결국에는 뭐 알파분의 A, D분의 A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뭐 알파는 제가 그냥 임의로 잡은 어떤 그냥 넣어준 그 비례상수기 때문에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를 뭐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여기에 연결을 해주는 값을 보통 저희가 다일렉트릭 컨스탄트라는 그런 뭐 물리적인 상수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그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커패시턴스가 커지는 원인은 결국엔 면적이 커지면 된다. 그러니까 면적이 커지면 그럼 커패시턴스가 커진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딜레이를 저희가 줄이고 싶으면은 그럼 면적을 줄이면은 그럼 그만큼 딜레이가 줄어들겠죠. 반대로 만약에 이 거리를 뭐 저희가 늘릴 수 있다면 늘려도 된다면 그러면 여전히 또 커패시턴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모스펫 구조를 따져보면은 예, 얘가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
그 커패시터의 구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대신에 다행인 거는 얘네들의 선폭이 줄어들음에 따라 면적이 줄어들어서 커패시턴스의 값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정기적인 엘리먼트가 주어졌을 때, 그때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는 전하량과 그다음에 전압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게 궁금하긴 한데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식은 요거밖에 없죠. 그, Q는 CV라는, 예, 요 관계밖에 없긴 하고요. 예, 근데 요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Q는 CV라는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에 Q와 그 다음에 전류와의 관계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Q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류라는 거는 아까 뭐 이런 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계속 전류가 흐르면은, 그럼 전류라는 게 사실 단위 시간당 어떤 전하의 흐름이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여기에 전류가 있을 때 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그럼 이게 Q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 계속 전하가 왔는데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더 이상 얘가 빠져나갈 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그 전류의 양은 그러니까 여기 쌓여 있는 Q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저희가 또 뭘 하냐면, Q는 CV를 아니까 여기다가 BT에다가 CV를 넣고, 그 다음에 C 값은 이미 이 커패시턴스의 모양 같은 게 딱 결정되면 그러니까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 상수니까, 얘는 다르게 하면 C 곱하기 dV over dt, 예,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항이나 아니면 따이들을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은 사실은 어떤 시간에 대한 미분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약간 전류와 그 전압의 관계는, 다른 애들은 지금까지 뭐 비례상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함수 관계였는데 거기에 뭐 저런 미분의 개념은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 같은 그런 개념은 들어가지 않았었죠. 예, 근데 컴패시터부터는 이런 식의 어, 예, 예, 미분 관계가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은 저희가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예, 그래야지만 커패시턴스가 들어간, 예, 그런 회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미분 방정식을 계속 다루게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한 몇 시간이 걸쳐 가지고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약간 오버뷰를, 예, 하고, 예,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회로에 적용하는지를,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